안녕하세요. 사연고래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훈훈하고 밝아지기를 항상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8375가 대체 뭐예요? 치매 환자의 의미 없는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3년 내내 아버님이 중얼거리던 그 숫자가 임종의 순간 제 손바닥 위에 선명한 낙인으로 새겨지기 전까지는요. 이게 네 인생을 바꿔줄 거다. 아버님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나셨지만 남겨진 저를 기다리는 건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꿈도 야무지네. 그 반지하 방에서 평생 썩어 문드러져. 시댁 식구들이 비웃으며 저를 길바닥으로 내쫓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숫자로 그들의 숨통을 하나씩 조여버리겠다고 말이죠. 7평 반지하방 며느리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되어 돌아오는 복수극 8375의 진짜 의미가 밝혀지는 순간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상훈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훈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물었어야 했습니다. 후견인이 뭐냐고. 왜 아버지 치료 이야기는 안 하냐고. 하지만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결혼 6년 차, 시댁 일에 감히 입을 열 수 없는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르신의 통장, 부동산, 회사, 지분, 모든 재산의 관리 권한이 상훈과 오정숙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상훈과 오정숙은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월 40만 원짜리 최하등급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요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상훈에게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버지 일에 네가 왜 끼어들어? 괜히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집안일이나 해. 면회를 가겠다고 하면 상훈은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비나 요양원에는 다 전문 선생님들이 계셔. 우리 같은 사람이 괜히 들락날락하면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야. 알겠지? 가만히 있는 게 어른 위하는 거야. 오정숙은 웃으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따뜻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오지 마라. 신경 끄라.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상훈도 오정숙도 면회를 단 한 차례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상훈의 서재 서랍에서 요양원 계약서를 발견했고 그 주소를 들고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소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계신 방은 6인실이었고 커튼도 제대로 쳐지지 않은 침대 위에 어르신이 누워 계셨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저는 숨이 트는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의 등과 엉덩이에 욕창이 깊이 파여 있었고 살이 문드러져 뼈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직원이 서류 뭉치 위에 팔을 올린 채 졸고 있었습니다. 저 환자 강태호 보호자입니다. 지금 당장 퇴소 절차 밟겠습니다. 직원이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자요? 저희 기록에는 아들분하고 배우자분만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며느리분은 동의서 없이 퇴소가 안 됩니다. 저기요, 지금 가서 직접 보세요. 등에 욕창이 뼈까지 파고들었어요. 사람이 썩어가고 있다고요. 이 상태 그대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겠습니다. 사진도 다 찍었어요. 그래도 서류 타령을 하실 겁니까?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양원 입장에서 보건소 신고는 운영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직원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원장과 통화를 했고 10분 뒤 퇴소 서류가 나왔습니다. 요양원 측이 자체 판단으로
퇴소를 승인한 형태였습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을 제가 살던 반지하 원룸으로 모셔왔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겨우 7평이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았고 장마철이면 벽을 타고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저는 제 침대를 어르신께 드리고 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요양보호사 아르바이트를 나갔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합쳐 번 돈으로 어르신의 투석비와 약값을 겨우 맞춰 나갔습니다. 상우는 제가 어르신을 데려온 직후 생활비 송금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면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우 내 사회관계망 계정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는 사진, 해외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마다 같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치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밥을 드시다 말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수시로 같은 숫자를 중얼거렸습니다. 8375, 8375. 저는 그 숫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그 숫자를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기저귀를 갈거나 약을 챙기거나 죽을 끓이면서 그저 네, 아버님 하고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119 구급차가 오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저를 복도로 불러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병원 의자에 앉아 72시간을 버텼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르신의 숨소리가 바뀌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종 당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의식이 없던 어르신이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치매로 근육이 다 빠진 분에게서 나올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치매 환자의 흐릿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어르신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간이 테이블 위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간병 기록을 적기 위해 매일 가지고 다니던 볼펜이 노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어르신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볼펜을 쥔 채 제 왼쪽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획 한 획 또렷하게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8, 3, 7, 5. 네 자리 숫자가 제 손바닥 위에 새겨졌습니다. 볼펜이 살을 누르는 힘이 점점 약해졌고 마지막 숫자 5의 끝을 그으신 직후 어르신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삐. 심장 박동 소리가 일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의사가 달려왔지만 어르신은 다시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국화꽃 향이 빈소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상훈과 오정숙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영정사진이 아니라 어르신의 짐 가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인사도 없이 어르신의 가방 앞에 쪼그려 앉더니 지퍼를 열었습니다. 봉투가 있는지, 통장이 있는지, 서류가 있는지 양손으로 가방 속을 뒤졌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통장도 없고 서류도 없고. 오정숙은 혀를 차며 빈 가방을 복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버님의 유품이 담겨 있던 가방이었습니다. 오정숙은 그 가방을 쓰레기 버리듯 내팽개쳤습니다. 상우는 조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제가 며느리 자격으로 상속권을 주장할까봐 장례가 끝나기 전에 혼인관계부터 끊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검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빈아, 여기 도장 찍어. 협의 이혼서야. 깔끔하게 정리하자.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위자료란에는 해당 없음, 재산 분할란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리 작성해 온 서류였습니다. 아버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도 없고 재산 분할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상우는 양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가져갈 재산이 어디 있어? 3년 동안 반지하에서 아버지 기저귀나 갈았으면서 뭘 바라는 건데. 저는 그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상훈이 볼까봐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오정숙이 빈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조문객 3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정숙은 제 팔을 잡고 빈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야, 이유빈, 네가 여기 왜 있어? 네가 시아버지 재산 빼돌리려고 3년 동안 연극한 거 다 알아. 효부 코스프레 작작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 네가 무슨 속셈인지. 오정숙의 손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고 등이 복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닥쳐. 아버님?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님이야? 3년 동안 돈 한 푼 안 보태고 요양원에서 몰래 빼간 주제에 지금 와서 효부인 척하지 마. 당장 꺼져. 상훈이 미리 불러둔 경호업체 직원 2명이 빈소 입구에 서서 제 재입장을 막아섰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3년을 곁에서 모신 며느리가 쫓겨난 것입니다. 빈소 밖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왼쪽 손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볼펜으로 적힌 네 자리 숫자가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온 힘을 다해 제 손에 남긴 숫자. 3년 동안 매일같이 중얼거리셨던 바로 그 숫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닐 수 있다. 어르신이 3년 동안 치매 속에서도 잊지 않으려고 매일 되뇌셨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장례가 끝나고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어르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쓰시던 베개, 약통, 물컵, 그리고 항상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낡은 수첩. 저는 그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벽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해시,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병상 옆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의자의 등을 구부린 채 72시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려주는 기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삐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가 끊기지 않는 한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강태호 어르신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한때 인천에서 창권 상사를 세우고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분이 지금은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흰 침대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볼은 깊이 파여 있었고 팔뚝은 제 손목보다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전 어르신에게 초기 치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은 그날 남편 상훈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보통 아버지가 치매라는 말을 들으면 눈이 흔들리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최소한 한숨이라도 내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훈은 진료실 문을 나서자마자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은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오정숙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결과 나왔어. 초기 치매 맞대. 의사가 확인해줬어. 상훈이 복도를 걸으며 전화 통화를 하는 뒷모습을 저는 세 걸음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서두르는 사람의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빨리 움직여야지. 변호사한테 벌써 연락해놨어. 후견인 신청 서류 이번 주 안에 넣을 수 있대. 이거 질질 끌면 안 돼, 엄마. 아버지가 정신 멀쩡할 때 일 터지면 골치 아파지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쪘었습니다. 8375, 8375, 8375, 8375 같은 숫자가 수십 번 반복되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글씨는 또렷했고 어떤 글씨는 손이 떨려 흘려 쓴 것처럼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글씨체가 흐트러져 갔지만 숫자만큼은 끝까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첩 한쪽 귀퉁이에 숫자와 함께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결과는 인천에 있는 폐업한 공장 부지였습니다. 어르신이 젊은 시절 창권 상사를 처음 세웠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눈을 뜨자마자 어르신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면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주소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번지수까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은 뒤 반지하 원룸문을 나섰습니다. 4월 초였지만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고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왼쪽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볼펜 자국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인천행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건물들을 보며 어르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르신은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시는 동안 치매가 심한 날에도 가끔 과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맨주먹으로 공장 하나를 세웠다는 이야기, 새벽부터 밤까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돌렸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만큼은 어르신의 눈이 맑아졌습니다. 마치 치매가 잠시 물러난 것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빈아, 그때 그 공장에서 시작한 거야.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해냈어. 저는 그때마다 죽을 떠먹여드리면서 네 아버님 대단하셨어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공장이 지금 제가 찾아가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다시 좁은 길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영업 중인 가게 하나 없이 셔터가 내려진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 위에는 잡초가 갈라진 아스팔트 틈을 뚫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외벽은 때가 타서 누렇게 변해 있었고 1층 출입구에는 녹슨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건물 위쪽에 창권 상사라는 글자가 있었던 자리에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 아래로 몸을 구부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텅 빈 공장 바닥이었고 먼지가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서 뿌연 먼지가 올라왔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깨져 있었습니다. 전화기 불빛으로 앞을 비추며 안쪽으로 걸어가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좁은 복도가 나왔고 복도 끝에 철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붉은 빛으로 변한 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문 옆 벽에 작은 기계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 버튼이 달린 비밀번호 입력 장치였습니다. 장치 옆면에 건전지 교체 표시 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오래전에 폐업했지만 누군가 이 장치의 건전지를
정기적으로 교체해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왼쪽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희미해진 볼펜 자국을 전화기 불빛으로 비추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8, 3, 7, 5,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지하 복도에 울렸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철문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문을 당겼습니다. 녹슨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철문 안쪽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4평 정도 되는 공간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벽 한쪽에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릎 높이 정도 되는 회색 금고였습니다. 금고 앞면에는 열쇠 구멍 하나만 달려 있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금고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이 남기신 단서는 숫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열쇠에 대한 힌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이 금고를 이곳에 숨겨두셨다면 열쇠도 어딘가에 남겨두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3년 동안 곁에 두고 손에서 놓지 않았던 물건들 속에 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어르신의 유품을 하나하나 꺼내 살폈습니다. 수첩은 이미 확인했고 약통 안에는 약만 들어 있었습니다. 베개 속을 뒤져도 아무것도 없었고 옷가지를 하나씩 주머니까지 뒤집어 확인했지만 열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구석에 놓인 낡은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나오실 때 신고 계셨던 검은 구두였습니다. 가죽이 닳아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밑창도 한쪽이 닳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반지하에서 지내시는 동안에도 이 구두를 머리맡에 두셨습니다. 나갈 일이 없는데도 매일 아침 구두를 손으로 쓸어 먼지를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치매 증상의 하나로만 여겼었습니다. 구두를 들어 올려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깔창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깔창을 잡아당기자 안쪽에 투명 테이프로 고정된 작은 금속 열쇠가 나왔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이의 은색 열쇠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이 열쇠를 3년 동안 구두 속에 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으셨지만 이 구두만큼은 절대 곁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열쇠 때문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유빈 보호자분 맞으시죠? 저 중환자실에서 강태호 어르신 담당했던 간호사 김미영입니다. 아, 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장례식장에 찾아온 남자분이 있었거든요. 강태호 어르신 아드님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계속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는데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하셨냐고요? 누구한테 뭐라고 하셨냐? 뭘 쓰셨냐? 뭘 건네셨냐? 같은 질문을 표현만 바꿔가면서 한 5번은 물어보셨을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캐내려는 느낌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상훈이 어르신의 마지막 행동을 파악하려 했다는 것은 어르신이 무언가를 남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손바닥에 적힌 8375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다시 인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폐공장 지하에 철문을 다시 열고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열쇠를 금고의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법률신탁이라는 글자가 찍힌 봉인된 서류, 봉투였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USB 저장 장치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흰색 편지 봉투였는데
겉면에 어르신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빈 귀하. 저는 금고 앞 먼지투성이 바닥에 앉아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접힌 편지지를 펼치자 어르신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또렷하고 반듯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전 어르신의 머리가 완전히 맑으셨을 때 쓴 글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유빈아,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저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르신은 치매 진단을 받기 6개월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상훈과 오정숙이 회사 경영권을 넘기라고 압박했던 정황이 편지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훈이가 나를 서재로 불러놓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은퇴하시죠. 회사는 제가 맡겠습니다. 주식 이전 서류 여기 있으니까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수기가 들어왔다. 여보,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언제까지 고집 부리실 거예요? 빨리 서명하시고 편히 쉬세요. 그 목소리에서 나는 칼날을 느꼈다. 어르신은 그때 깨달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창권홀딩스 지분 40%를 별도의 신탁 계좌에 이전해 두셨고 그 신탁의 수익자를 며느리인 저, 이유빈으로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편지에는 한 가지 더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상훈이가 이상한 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회사 장부에서 발견했다. 창업주로서 회사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었기에 증거가 될 만한 파일을 전부 복사해서 USB에 담아두었다. 이것은 나중에 네가 써야 할 무기가 될 거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빈아, 3년 동안 네가 내 곁에 있어줄 거라는 걸 나는 그때는 몰랐다. 이 신탁은 처음에 내 마지막 보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받아야 할 것이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한진혁 변호사에게 연락해라. 법무법인 원칙.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편지 끝에 한진혁 변호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르신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금고의 위치, 비밀번호, 열쇠, 편지, 서류, 그리고 저를 도와줄 변호사까지. 치매로 기억을 하나씩 잃어가면서도 8375라는 숫자만큼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중얼거리고 수첩에 수십 번을 적고 마지막 순간에 제 손바닥에 적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편지에 적힌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법무법인 원칙 한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빈이라고 합니다. 강태호 어르신의 며느리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의 부고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혹시 이 전화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다음날 오후 저는 법무법인 원칙 사무실에서 한진혁을 만났습니다. 진혁은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고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 봉투, USB, 그리고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혁은 봉인된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신탁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읽던 진혁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서류는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작성에 참여한 계약서니까 확실합니다. 신탁 설정일은 2019년 3월 12일, 어르신의 치매 진단 6개월 전입니다. 신탁 재산은 창권홀딩스 지분 40%, 수익자는 이유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확인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폐공장 지하의 비밀번호 장치, 건전지는 변호사님이 교체해 오신 건가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부탁이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서 건전지를 갈아 끼우라고 하셨어요.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저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때가 되면 알 사람이 알게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이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진혁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진짜인 것과 실제로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신탁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금융당국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거기다 주주 명부를 정정하는 소송까지 필요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몇 달은 걸립니다. 몇 달이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혁은 USB를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진혁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스프레드시트 파일 27개, 그리고 각 파일마다 날짜와 법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혁이 첫 번째 파일을 열자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열된 표가 나타났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이중 장부입니다. 회사의 실제 회계 기록과 외부에 공개하는 장부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법인 3개, 이름만 있고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 법인입니다. 이 법인들을 통해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진혁이 파일을 하나씩 열어가며 숫자를 짚었습니다. 저는 회계를 잘 몰랐지만 진혁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혁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847억 원입니다. 강상훈이 유령법인 3개를 통해 회사에서 빼돌린 금액이 847억 원이에요. 847억. 저는 그 숫자를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어르신의 투석비 7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잠을 줄여가며 일했던 저에게 847억이라는 숫자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고 상훈이 아버지의 회사에서 돈을 빼돌린 증거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바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검찰이나 금융당국에 바로 넘기면 상훈 측에서 자료의 출처를 문제 삼을 겁니다. 불법 취득한 자료라고 주장하면 증거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먼저 신탁 해제 소송을 통해 이유빈 보호자분의 주주 자격을 법적으로 확보합니다. 주주 자격이 생기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회계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같은 내용이 확인되면 그때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전공법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확실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진혁이 표정을 더 어둡게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강상훈이 해외 투자자한테서 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어르신이 남긴 40% 지분이 20%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의결권도 힘을 잃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건가요? 투자 계약이 마무리되려면 한 두세 달 정도로 봅니다. 그 안에 신탁 해제 소송에서 최소한 1심이라도 끝내야 합니다. 두세 달. 보통 소송이 몇 달에서 몇 년씩 걸린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3년 동안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제 대학 등록금을 대주셨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셨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어르신이 개인 돈으로 내주신 거였어요.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저는 변호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진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혁은 금고에서 꺼낸 서류와 USB 그리고 수첩 원본까지 모두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원본은 여기서 보관합니다. 사본도 만들어서 별도로 보관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빈 보호자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 자료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상훈 측에 알려지면 모든 게 위험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4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바닥 위에 볼펜, 자국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그 숫자가 열어준 것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사무실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편의점 근무 후 진혁의 사무실에 들러 서류를 확인하느라 집을 비운 시간이 14시간이 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반지하 원룸 문 앞에 섰는데 현관 자물쇠에 미세한 흠집이 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던 어르신의 약통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분명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불이 뒤집혀 있었고 옷장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유품을 넣어둔 종이 상자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자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옷가지, 구두, 약통, 물컵, 3년 동안 함께한 모든 물건이 담겨있던 상자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 누군가 뭔가를 찾기 위해 뒤진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서랍 속 물건들이 쏟아져 있었고 싱크대 아래 수납장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유품 상자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즉시 긴장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금고에서 꺼낸 자료는요? 혹시 집에 두신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류하고 USB는 변호사님 사무실에 있고 편지도 거기 넣어뒀고 수첩도 그때 같이 맡겨드렸으니까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원룸에 계시면 안 됩니다. 상훈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오늘 당장 거처를 옮기셔야 합니다. 제가 오피스텔 하나 알아볼 테니까 짐 챙겨서 나오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아침 손으로 쓸어 먼지를 닦으셨던 그 구두도 3년간 볼펜을 쥐고 8375를 적으셨던 흔적들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핵심 자료는 진혁의 사무실에 있었고 어르신의 안경 하나만은 제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터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좁은 반지하까지 찾아와 어르신의 흔적을 몽땅 가져갔다는 사실이 등줄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혁이 마련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챙겨놓고 반지하를 나서는데 3년 동안 어르신과 함께 지냈던 방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반쯤 땅에 묻힌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창문 아래 침대에 누워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빈아, 미안하다. 이런 데서 살게 해서. 어르신이 처음 이 방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괜찮아요. 따뜻하고 조용해요. 실제로는 겨울에 벽이 얼어붙고 여름에는 습기로 빨래가 마르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함께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그 방을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진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유빈 보호자분 오정숙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요? 무슨 고소를 했다는 건가요? 어르신을 간병하시는 동안 어르신 명의의 통장에서 생활비를 빼돌렸다는 내용입니다. 횡령 혐의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첨부된 출금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어르신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기록이 있긴 합니다. 다만 그 출금은 성년 후견인인 오정숙 본인이 인출한 건데 그걸 이유빈 보호자분이 한 것처럼 꾸며서 고소장에 넣은 겁니다. 횡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3년 동안 제 월급으로 어르신의 약값과 투석비를 냈습니다. 어르신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정숙이 자기가 뺀 돈을 제가 뺀 것으로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 출석해 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조사실에 앉자 담당 수사관이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정숙이 제출한 고소장과 출금 내역서 그리고 추가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유빈 조사 대상자, 상대 측에서 추가 주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퇴소할 당시 어르신의 욕창 상태가 심각했는데 이것이 이유빈 조사 대상자의 간병 소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노인 학대 혐의도 병 앞에서 조사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욕창은 요양원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찾아갔을 때 이미 뼈가 보일 정도였고 그 상태에서 어르신을 데려와 매일 연고를 바르고 체위를 바꿔드리며 간병한 것이 저였습니다. 요양원의 방치를 제 탓으로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조력, 하에 진술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혁이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차분하게 증거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사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니 해가 이미 저물어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4월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인터넷에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유산 노린 며느리, 요양 중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인용된 문장들은 오정숙이 장례식장 빈소에서 했던 말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수발을 들었다. 효부인 척 연극을 했다는 표현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에는 저를 욕하는 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도둑이라 했고 사기꾼이라 했고 노인을 이용한 악인이라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 화면을 꺼버리고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혁이 오피스텔로 찾아와 테이블 위에 파일 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유빈 보호자분, 지금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어르신 간병하시면서 모아두신 영수증, 약국 처방전, 병원 진료 기록 전부 있으시죠? 네,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뒀어요. 매달 정리해서 봉투에 넣어뒀거든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어르신에게 쓴 모든 돈의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해 봉투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탈 때마다 처방전 사본을 받아두었고 투석병원의 진료 기록도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저를 지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진혁과 저는 그날 밤부터 모든 영수증과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이 영수증을 분류하고 저는 날짜를 대조하며 빈틈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작업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주치의한테 연락해서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간병 기간 동안 어르신의 건강이 어땠는지,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저는
어르신의 투석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진료 기록을 꺼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유빈 보호자분이 모셔온 뒤로 어르신 상태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는 욕창이 심해서 투석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보호자분이 직접 간병하시면서 욕창도 거의 아물었고 영양 상태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소견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영수증 자료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뒤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었고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진혁의 사무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2명이 찾아온 것은 5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진혁이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남자 2명이 왔습니다. 양복 입고 명함도 없이 왔어요. 소송 취하 요구서를 놓고 갔는데 문제는 그 서류 맨 아래에 적힌 내용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진혁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이유빈 보호자분,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 이름하고 호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관절 수술 후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상훈 측이 어머니가 어느 병원, 몇 호실에 계신지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를 위협수단으로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유빈아, 왜 이 시간에 와? 무슨 일 있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무도 안 왔죠? 이상한 사람 안 왔어요? 무슨 소리야? 이상한 사람은 무슨? 왜 그래? 얼굴이 새파랗네.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병원을 옮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해 하셨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이 알아봐준 다른 요양시설로 어머니를 옮겼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원래 병원 간호사에게 서류를 받으러 갔을 때 저는 원무가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습니다. 의료법인 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법인은 상훈이 소유한 병원 체인의 소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이 상훈의 병원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상훈이 좋은 병원이라며 직접 추천한 곳이었는데 자기 소유 체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어머니를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옮긴 뒤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횡령 누명, 학대 누명, 원룸 침입, 어머니를 이용한 협박. 상훈과 오정숙은 저를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치매 속에서도 3년을 버티며 지켜내신 것을 제가 여기서 놓으면 안 되었습니다. 금고 속 편지의 마지막 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유빈아, 이 신탁은 처음에 내 마지막 보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받아야 할 것이다. 어르신은 저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진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USB 속 횡령 자료를 한 줄 한 줄 분석하던 진혁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진혁의 책상 위에는 스프레드시트를 출력한 종이가 수십 장 펼쳐져 있었고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상훈이 유령법인을 통해 빼돌린 847억 원 중 일부가 오정숙 개인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사는 데 쓰인 정황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고급 주택 2채, 호주의 아파트 1채, 전부 오정숙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정숙도 공범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오정숙을 공범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증거를 지금 당장 쓸 수는 없어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진혁은 종이 위에 펜으로 순서를 적었습니다. 첫째, 신탁 해제 소송에서 이유빈 보호자분의 주주 자격을 확보합니다. 둘째, 주주 자격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셋째, 총회에서 상훈을 해임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합니다. 넷째, 감사 결과를 근거로 형사 고발합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어떤 증거도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진혁이 적은 순서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길고 험한 길이었지만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기면 끝나는 건가요? 이 소송 이기면 정말 끝나는 건가요? 진혁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길 겁니다. 어르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의 구두도 수첩도 볼펜도 이제 제 곁에 없었습니다. 상훈 측이 가져간 것인지 누가 가져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남기신 진짜 유산은 그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진혁의 금고에 있는 서류와 편지와 USB 그리고 제 손바닥에 적어주신 4자리 숫자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신탁 해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은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난 5월 초였습니다. 진혁이 소장을 작성하고 저와 함께 법원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접수 도장이 찍힌 소장 사본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손끝이 찌릿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상훈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혁이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상훈은 대형 로펌 3곳을 동시에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만 합치면 10명이 넘었습니다. 진혁은 혼자였고 저는 법률 지식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1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상훈 측 로펌들은 소송 시작부터 시간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로 관할 이송 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이 아니라 인천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검토하는 데만 2주가 걸렸고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자마자 두 번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소송 자체를 각하해달라는 신청이었습니다. 이유빈은 신탁 수익자라고 주장하지만 신탁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도 법원 검토에 2주가 걸렸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소가 들어왔습니다. 상훈 측에서 오히려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어르신이 설정한 신탁 자체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반소가 접수되면서 본래 소송과 합쳐져 재판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관할 이송, 소송 각하, 반소. 세 가지 공격이 연달아 들어오는 동안 5월이 가고 6월이 왔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재판 본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절차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상훈 측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재판을 최대한 늦춰서 해외 투자 유치를 먼저 끝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계약이 성사되면 신주가 발행되고 어르신이 남긴 40% 지분은 20%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혁은 이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신탁 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창권 홀딩스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처분의 긴급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혁은 상훈이 해외 투자자와 주고받은 일정표를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투자계약 서명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신속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혁의 조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창권 홀딩스의 자금 세탁 의혹을 정식으로 제보한 것입니다. USB 속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는 없었지만 유령 법인의 이름과 설립 시기,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보서를 작성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예비조사에 착수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감독원에 제보한 사실을 상훈이 알아냈습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제보 후 3일 만에 상훈이 저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소송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투자 유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인학대 수사, 명예훼손 소송, 업무방해 소송, 그리고 신탁 해제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심리. 저는 동시에 5개의 법적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진역의 사무실 소파가 제 침대가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돌아갈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진역과 저는 매일 밤 서류를 정리하고 다음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많으면 5시간을 자고 일어나 다시 서류를 읽었습니다. 편의점 일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새벽 요양보호사 일만 겨우 이어가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노인학대 수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상훈 측이 새로운 증인을 경찰에 내세운 것입니다. 어르신이 입원해 계셨던 요양원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유빈이라는 분이 요양원에 와서 강태호 어르신을 데려갈 때 어르신이 가기 싫다고 버티셨어요. 억지로 끌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혁이 이 직원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 요양원을 그만둔 뒤 한동안 일자리가 없다가 상훈 측에서 최근 금전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새로운 진술이 접수된 이상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했고 저는 다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반복하면서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와중에 가처분 심리에서 결정적인 고비가 왔습니다. 상훈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핵심적인 주장을 꺼낸 것입니다. 어르신의 치매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신탁을 설정한 시점에 어르신에게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르신이 치매 상태에서 신탁 계약을 체결했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신탁이 무효가 되면 지분도 없고 주주 자격도 없고 주주총회 소집도 불가능해집니다. 어르신이 3년 동안 지켜내신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혁은 이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신탁 설정, 시점이 치매 진단보다 6개월 앞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탁 계약서의 날짜는 2019년 3월 12일이었고 치매 진단일은 2019년 9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훈 측은 치매가 진단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날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혁은 어르신이 신탁을 설정하던 시점에 진료를 받았던 주치의를 찾아 나섰습니다. 3일간 병원 기록을 뒤지고 전화를 돌린 끝에 당시 어르신을 진료했던 의사를 찾아냈습니다. 그 의사는 2019년 3월 당시 어르신의 진료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고 기록에는 어르신의 인지 기능에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이 진료 기록과 의사의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탁 설정 당시 어르신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학적 증거였습니다. 가처분 심리 마지막 날, 저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변론석에 서서 마지막 의견을 진술하고 있었고 상훈 측 변호인단이 반대편에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상훈은 방청석 뒷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결정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인 이유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피신청인 창권홀딩스는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 가처분이 인용된 것입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인에게 고개를 돌려 뭔가를 물었지만 변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훈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것이 방청석에서도 보였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 그날, 상훈이 추진하던 해외 투자 유치 일정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니 투자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훈은 극심한 자금 압박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진혁의 사무실 앞에서 상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1층 로비에서 서성거리던 상훈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다가왔습니다. 상훈의 얼굴에는 예전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지고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진혁이 확인한 바로는 상훈의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을 강하게 말렸지만 상훈이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궁지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유빈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는 멈춰섰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분 절반 살게. 현금으로. 얼마가 필요해. 금액 말해봐. 합의하자. 우리. 상훈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없던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급함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의 치매 진단을 기회로 삼아 재산을 가져갔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에게 평생 함께하자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눈에는 저에 대한 감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상훈을 지나쳐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상훈이 뭔가를 더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새벽 2시에 오피스텔 현관 복도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연기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잠옷 차림으로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소방차가 오고 진화 작업이 끝난 뒤 소방조사관이 현관 복도를 살펴보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인화성 물질이 투입된 흔적이 있습니다. 방화입니다. 건물 보안 카메라에는 모자에 마스크까지 쓴 남자가 현관 앞에서 무언가를 뿌리고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했지만 얼굴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방화 피해 신고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원룸 침입, 협박 서면, 그리고 상훈과의 만남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법원에 상훈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진혁과 함께 며칠에 한 번씩 장소를 바꾸며 지냈습니다. 진혁의 지인이 운영하는 고시원,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 진혁 사무실 소파, 짐가방 하나를 들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소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인용에 이어 신탁 해제 소송 본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혁은 어르신의 신탁 계약서, 당시 주치의의 진료 기록, 신탁 설정 과정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진술, 그리고 어르신의 자필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훈 측은 끝까지 신탁 무효를 주장했지만 증거의 무게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소송을 접수한 지 5개월이 지난 10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이유빈의 청구를 인용한다. 강태호가 설정한 신탁은 유효하며 수익자인 원고에게
창권홀딩스 지분 40%의 의결권이 귀속된다. 저는 판결문을 듣는 동안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박혔습니다. 어르신이 남기신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훈 측은 즉시 항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는 가집행 효력이 있었습니다. 항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저는 주주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진혁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준비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하순 낙엽이 법원 건물 앞 계단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낙엽 사이를 걸으며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진혁과 함께 창권홀딩스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식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 적은 안건은 3가지였습니다. 현 대표이사 강상훈의 해임, 외부 회계 감사 실시, 신규 이사진 선임. 상훈은 총회 소집 자체를 막기 위해 또다시 법원에 달려갔습니다. 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본안 1심에서 저의 주주 자격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이제 상훈이 법적으로 총회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졌습니다. 총회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3주를 단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창권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진혁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상훈의 개인 지분이 25%, 오정숙이 5%, 기관 투자자들이 합쳐서 15%, 나머지 소수 주주들이 1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분은 40%였습니다. 해임안을 통과시키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이 필요했습니다. 상훈과 오정숙의 30%가 반대로 묶여 있으니 기관 투자자와 소수 주주들의 향방이 승부를 결정짓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소수 주주 명단을 확보하여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주주는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 있었고 어떤 주주는 경기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 주주에게 상훈의 경영 실적 악화 자료와 횡령 의혹의 윤곽을 설명했습니다. USB 속 자료를 직접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회사의 재무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공시 자료와 업계 보도를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저는 주주로서 회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의결권 위임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주주들은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대표이사를 해임하자고 하니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고 설명을 이어가면 주주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창권홀딩스의 주가가 3년 사이에 반토막이 난 것을 모르는 주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사람이 저에게 접촉해 왔습니다. 창권홀딩스의 전직 재무이사 출신인 소수 주주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진혁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유빈 대표 후보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회색 점퍼를 입은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그가 꺼낸 말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강상훈 대표의 지시로 이중장부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주총회에서 증언하겠습니다. 진혁은 그의 진술을 즉시 녹음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 진술은 USB 속 자료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진혁은 법원에 이 증인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총회가 다가오자 상훈도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의결권을 자기 쪽으로 행사해달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예비조사 착수 소식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사 대상, 회사의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들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를 기권하거나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총회 5일 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이었습니다. 진혁의 사무실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오정숙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를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 외투를 걸치고 핸드백 끈을 양손으로 잡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유빈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오정숙을 사무실 안으로 들이지 않고 로비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정숙은 핸드백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훈이하고 나를 분리해줘. 나는 상훈이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이 안에 상훈이 혼자 한 짓들이 들어있어. 이거 주는 대신에 나는 처벌 안 받게 해줘. 저는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오정숙은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상훈이가 그 사람 치매 진단 전에 한 짓이야. 드시던 약을 바꿨어. 증상이 빨리 나빠지게 하는 약으로. 약국에서 바꿔치기 한 거야. 그때 약국 앞 카메라에 상훈이가 찍혀 있어. 그 영상 사본하고 원래 처방전이랑 바뀐 처방전 원본이 여기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르신의 치매가 자연스럽게 나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훈이 어르신의 약을 바꿔서 일부러 증상을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치매가 빨리 진행되면 재산을 빨리 가져올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머리를 일부러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했습니다. 자료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안 받게 해준다는 약속은 못합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빈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잖니. 상훈이가 시킨 거라고. 나는 몰랐어. 어머님, 아버님을 월 40만 원짜리 요양원에 넣고 면회 한 번 안 오신 건 상훈이 시켜서 한 겁니까? 빈소에서 저를 밀쳐내고 유산 도둑이라고 소리친 것도 상훈이 시킨 겁니까? 경찰에 거짓 고소장을 넣은 것도요? 오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핸드백 끈을 비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정숙을 더 만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혁과 저는 오정숙이 건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약국 앞 카메라 영상에는 상훈이 약봉지를 들고 약국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처방전 원본과 실제 조제된 약의 내역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치매가 인위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검찰에 추가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훈에 대한 존속상해 혐의의 수사를 요청했고 오정숙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오정숙이 원한 면책은 주지 않았습니다. 총회 이틀 전 또 한 명이 연락해 왔습니다. 상훈의 내연녀 박서연이었습니다. 박서연은 법무법인 원칙의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진혁을 통해 제 연락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빈 맞죠? 나 박서연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상훈이가 총회에서 지면 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해요. 해외에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데 거기로 송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계좌번호하고 법인 이름 알려줄게요. 왜 이걸 저한테 알려주는 건데요? 박서연이 잠깐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약속한 게 있었는데 하나도 안 지켰거든. 내가 왜 입 다물고 있어야 해?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즉시 진혁에게 연락했고 진혁은 이 정보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상훈의 해외 송금 계좌에 대한 긴급 동결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당일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상훈이 돈을 빼돌릴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가 막힌 것입니다. 총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진혁의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내일의 절차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상훈 측이 총회장에서 벌일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한 지연, 자격 이의 제기, 물리적 방해, 돌발 소송 제기. 각 상황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종이 한 장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점검을 마친 뒤 저는 가방 속에서 어르신의 안경을 꺼냈습니다. 태가 휘고 렌즈에 잔 흠집이 나 있는 낡은 안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치매가 심하지 않았던 날에는 이 안경을 쓰고 수첩에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저는 안경을 손에 쥔 채 어르신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떠올렸습니다. 수십 번 반복 적힌 8375 아래에 희미하게 쓰여 있던 한 줄. 그것은 어르신의 필체로 적힌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유빈. 어르신은 치매 속에서도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8375라는 숫자와 이유빈이라는 이름. 숫자는 금고의 열쇠였고 이름은 그 금고를 열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가방에 다시 넣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창권 홀딩스 본사 대회의실. 3년 동안의 모든 것이 결판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저는 진혁, 전직 재무이사, 그리고 위임장을 확보한 소수주주 대리인 3명과 함께 창권 홀딩스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11월 초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건물 유리벽에 구름이 반사되고 있었고 저는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쉰 뒤 정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대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안쪽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상훈이 이사진석 정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양 옆으로 변호인 3명이 서류를 펼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 뒷줄에는 오정숙이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시선을 먼저 돌렸습니다. 저는 주주석에 앉았습니다. 진혁이 옆자리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십시정각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순간 상훈 측 변호인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이유빈의 주주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현재 신탁 해제 소송은 항소 중이며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유빈의 의결권 행사는 부적법합니다. 예상된 공격이었습니다.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둔 서류를 회의실 전체에 배포했습니다. 1심 판결문과 가집행 결정문 사본입니다. 가집행 효력에 의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총회를 속행해 주십시오. 의장이 서류를 검토한 뒤 총회 진행을 속행했습니다. 상훈 측 변호인의 첫 번째 시도가 막힌 것입니다. 제1호 안건 대표이사 강상훈 해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혁이 노트북을 대회의실 전면의 대형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스프레드시트가 떠올랐습니다. 상훈의 횡령 내역을 연도별, 법인별로 정리한 도표와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주주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강상훈 대표가 유령 법인 3곳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총 금액은 847억 원입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수 주주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고 기관 투자자 대리인들은 펜을 내려놓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전직 재무이사가 발언석 앞에 앉았습니다. 안경을 고쳐 쓴 뒤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창권홀딩스 재무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재직 기간 중 강상훈 대표의 직접 지시로 이중장부를 작성했습니다. 외부 공시용 장부와 실제 장부가 달랐고 그 차이만큼의 자금이 유령 법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침소리 하나 나지 않는 침묵 속에서 전직 재무이사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상훈이 이사진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전부 위조된 겁니다. 저 사람은 회사에 원한이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혁이 즉시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공인 전자문서 감정기관에서 USB 원본 파일과 회사, 서버의 원본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서입니다. 파일의 생성 날짜, 수정 이력, 해시값이 모두 일치합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상훈의 변호인단 4명 중 1명이 결과서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읽던 변호인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서류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변호인 1명이 도중에 퇴장한 것입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상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변호인 3명도 서로 눈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제1호 안건, 대표이사 강상훈 해임의 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의결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78%가 해임에 찬성했습니다. 제40%의 소수 주주 위임장 15%,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부분이 기권하면서 출석 의결권 기준으로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강상훈은 창권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됩니다. 상훈은 이사진석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손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돌려 방청석의 오정숙을 바라보았지만 오정숙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2호 안건인 외부 회계 감사 실시도 가결되었습니다. 제3호 안건으로 저 이유빈이 신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 대행으로 선임되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것도 통과되었습니다. 총회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대회의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녀 6명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검찰 직원증을 단 사람들이었습니다. 진혁이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검찰은 이미 3일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상훈이 최근 거처를 수시로 바꾸며 소재가 불분명했는데 주주총회 일정이 공시되면서 상훈이 반드시 이 장소에 나타날 것을 확인하고 대기한 것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강상훈, 횡령, 존속상해,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상훈이 이사진석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면서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는데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수사관 2명이 양쪽에서 상훈의 팔을 잡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훈은 회의실 문을 나서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정숙도 별도의 체포영장으로 연행되었습니다. 횡령 공모, 존속상해 방조, 무고 혐의였습니다. 저는 대회의실 창문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검찰 호송차가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도로로 나가 점점 작아지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혁이 종이컵에 물을 받아와서 제 옆에 놓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반지하 원룸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창문 반쯤이 땅에 묻힌 그 좁은 방에서 어르신과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던 저녁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잡고 한 모금을 드시더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빈아, 이 커피 맛있다. 120원짜리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저는 고개를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서 첫 번째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훈이 구조조정으로 해고한 직원 126명의 복직 절차를 즉시 시작해 주세요. 그날 오후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지만 저는 인터뷰를 전부 거절했습니다. 대신 창권홀딩스 공식 홈페이지에 주주총회 결과와 경영 정상화 계획을 담은 공시를 올리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어르신의 구두에서 꺼냈던 열쇠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내일부터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3시간을 잤습니다. 주주총회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상훈에게 횡령으로 징역 12년, 존속상해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쳐서 징역 15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상훈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횡령 공모로 징역 5년,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방청석 어디에도 오정숙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상훈 측이 제기했던 신탁 무효 소송도 2심에서 기각되어 제 지분 40%는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저를 대상으로 진행되던 노인학대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주치의 소견서, 간병기간 진료기록, 그리고 오히려 상훈이 약물을 교체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모든 의혹이 풀렸습니다. 저는 창권홀딩스의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상훈이 만들어 놓은 유령 법인 3곳을 청산하고 빼돌린 자금 중 회수할 수 있는 412억 원을 회사로 돌려놓는 작업을 1년에 걸쳐 마무리했습니다.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오정숙 명의의 해외 부동산에 묶여 있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일부는 이미 소진되어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회사 일과 동시에 경영학 석사 과정에 야간으로 등록했습니다. 재무와 회계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전까지 수업 자료를 복습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창권홀딩스 산하에 재단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8375 사회공헌재단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노인학대 피해자의 법률 구조를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첫 해 예산은 어르신이 신탁에 별도로 남겨두셨던 기부 목적 자금 30억 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그 재산이 세상에 쓰이는 길까지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고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드시면서 웃으시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웃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진혁은 재단의 법률 고문을 맡아 노인학대 관련 소송을 1년에 20건 넘게 맡고 있습니다. 진혁은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어르신이 처음 창권 상사를 세우셨던 인천의 폐 공장 부지는 리모델링을 거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시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태호관이라는 현판을 달았습니다. 어르신의 이름입니다. 태호관, 개관식 날. 저는 어르신의 자필 편지 사본과 구두 열쇠를 건물 1층 로비의 유리 진열장 안에 기증품으로 놓았습니다. 편지 원본은 법적 증거로 법원에 보관되어 있었기에 사본을 전시한 것이었고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확대 인쇄하여 액자에 넣어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유빈아, 이 신탁은 처음에 내 마지막 보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받아야 할 것이다. 진열장 옆에 동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동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8375.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번호. 개관식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는데 어르신이 젊은 시절 자주 다니셨다는 공장 앞 구멍가게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구멍가게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다가 편의점 유리문에 붙은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끝 네 자리가 8375였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어르신의 인사처럼 느껴져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르신의 안경을 꺼냈습니다. 반지하 원룸이 침입당했을 때 유일하게 제 손에 남은 유품이었습니다. 태가 휘고 렌즈에 흠집이 나 있는 낡은 안경. 안경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렌즈에 비친 하늘은 넓었습니다. 3년 전 반지하 창문 너머로 올려다보던 네모난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다음 분기 경영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르신의 영정 사진도 지나간 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업무 서류만 놓여 있었습니다. 퇴근길, 회사 건물을 나서며 왼쪽 손바닥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지워진 볼펜 자국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가리켰던 모든 것, 어르신의 마음, 진실,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은 지금 제 두 발이 딛고 있는 이 땅 위에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내쫓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숫자 하나를 따라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은 치매 속에서도 3년 동안 단 하나의 숫자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중얼거리고 수첩에 수십 번을 적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며느리의 손바닥에 남기셨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낸 진실이 있었고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기저귀를 갈고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며 버텨온 3년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에게 결국 진실은 돌아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번호 8375.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포기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는 좀 더 유익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